여보세요? 탈북민들 여기 오셔서 정착했은 분들 다 저 선배분들로 보고요. 반역자라는 거는 김정은 체제에서 하는 소리고 일반 주민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굉장히 유튜버님들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성공적인 정착 과정이나 행복상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면 혹시 뭐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탈북에 대해서 생각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내가 한국에 가도 뭐 못해도 저 정도는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죠. 희망의 메시지를 분명히 주거든요. 이 탈북민들을 보는 외교관의 입장에서 어떤가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누워서 침박기죠. 결국은 네. 내가 날 보고 미적 반역자로 하는 건데 점점 이제 탈북민들로 인한 그 도움이 많잖아요. 돈도 보내주시고 또 점점 북한 사회가 그 사악한 사회를 본제가 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 그 탈북민들에 대한 동정도 많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무슨 반정부시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사회주의 나라인데 무슨 시위를 한 게 뭐야? 야 우리 베트남은 너희들이 말하는 제국주의는 다 탓승하는 우리는 베트남이야. 근데 너네 북한은 하나도 이긴 게 없잖아. 그러고 우리 보고. 그래서 너희는 왜 아직도 그러고 사냐? 이렇게 물어. 정훈이가 뚝 나오고 몇 명 뚝 나오더니 여자들이 쫙 일어나 따라 나오는 거예요. 같은 덕목 입고. 네. 정훈이한테 애매하게 찍혀가지고 그죠. 부산이 갑자기 쫙 하고 잡혀갔어요. 네. 그 리일규 참사님이 자녀도 다 데리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대부분이 다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선생님은 자녀를 못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거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과 못 데리고 나오는 사람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요? 제가 외국에 처음에 나올 때 호철당비서가 있으면서 북한에서 체계가 좀 달라졌어요. 북한 영성 체계가. 북한에서 부원을 하면서 원래는 좀 뭐가 좀 높은 급수에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외국에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북한 영성 안에서는 일생에 3번을 나갔다 와 오는 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는 게 임무니까 한 하루 빨리 나가면 내가 처음에 나갈 때는 버섯 서기관으로 나갔거든요. 네. 가족이 없이. 네. 그렇게 나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서기관으로 살짝 바꾸거든요. 거기서 네. 이렇게 바꾸면서 가족을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버섯 서기관 편지가 나왔다 그럴까요? 근데 버섯 서기관을 내면서 당원으로 가족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가지고 완전 달라진 거예요. 완전.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 대학에서 온 아이들 이렇게 외모서 받자마자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 야들이 너무나도 가서 망티게 생각하니까 야들은 이제 내버리지 말고 북한에 가족이 있고 당원이고 현재 부원인 사람들을 뽑으라 뭐 이렇게 됐거든요. 확 바뀌면서 그러자니까 내가 좀 낮은 급수라도 버섯서기가 편지라도 먼저 나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첫 탈북에서 성공해서 이렇게 오시다 보니 네, 예. 첫 번째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중국 왔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북한 사람이 중국만 따고 와도 너무 막 세상에 돌아가는 게 눈으로 보이면서 북한과 너무 다르잖아요. 선생님이 처음 해외로 나왔을 때 그 느낀 점이랄까? 처음에 제가 중국에 나왔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외모성이 나니까 중국에서 대사관에서 차를 가지고 다 나와요. 북경까지. 북한 그 외교관들이 있는 방이라 해도 들어가면 딱 북한 TV만 나오거든요. 지금 중국에서요? 예, 북한 외교관들이 들어오는 숙소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도 딱 한 주일 무료로 들 수 있거든요. 한 주일 더 있으면 외교관들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외모성 내놓고 다른 그 관계부처 무역성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돈 내야 되는 거고요. 네. 처음에는 많이 느끼질 못했어요. 거기서는 중국 앞이니까, 그 앞에 대사관 앞에밖에 어디 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한 주일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베트남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시위를 하는 걸 봤어요. 베트남에서도 시위가 네, 가는데요. 저건 무슨 반정부시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사회주의 나라인데 무슨 시위를 한 게 뭐야? 한 번은 대사관 참사 부인이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어요. 딸들랑. 네. 아니, 남자가 라치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나체로. 깜짝 놀랐지. 네. 아니 근데 사회주의 나라인데 북한에서 저렇게 하고 있었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네. 아니 이게 무슨 이 나라가 무슨 이렇니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외교관으로 이제 서기관으로 있느라면 어떤 때는 그 나라에서 무슨 친선협회 뭐 아니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초청을 해요. 네. 그래서 식사를 한번 갔어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야 우리 베트남은 너희들이 말하는 제국주의는 다 탓승하는 우리는 베트남이야. 근데 너네 북한은 하나도 이긴 거 없잖아. 그러더라고 우리 보고. 그래서 야 우리 그래도 미국 땅 이기잖아. 그랬지. 그러니까 미국 땅 이겼다고요? 정전 아니야. 그러더라고. 네. 우리는 미국이 이기고 뭐 일본이 이기고 중국이 이기고 뭐 프랑스가 4개 제국주의를 우린 이겼어. 그렇지만 우리는
기존의 원수를 지금 현재 와서는 징그러 사귀고 경제활동 이게 벌이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너는 왜 아직도 그러고 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그렇다. 우리는 왜 군직에게 자꾸만 이렇게 좀 적대관계나 이런 걸 강조하면서 왜 자꾸만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왜 자꾸만 이게 사상이나 정치를 강조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럼 거기서 해답은 좀 얻으셨나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때 뭐 외교관들끼리 술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때 김종훈이가 잠깐 처음에 딱 들어서서 정치를 할 때니까 우리도 뭘 바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계획 개방을 하면 좋겠다. 하는데 베트남 베트남은 지금 경제 성장률이 그때도 안 만나서도 뭐 6.6%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북한의 경제 정상률은 지금 계속 내려간다. 자유관광만이 살 길이다. 오픈 탁하고 북한이 못 산다는 건 다 아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흥미롭겠나. 그래서 자유관광 턱시키면 나라의 경제력이 이제 발전하겠는데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당장 무슨 뭐 외사 투자해서 뭐 공장을 떼시고 도로 혁신하고 이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자유관광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우리끼리 토의한 적이 있어요. 외교관인데 어쨌든 처음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나와서 보면 시위도 자유롭게 하고 어쨌든 경제적인 것도 북한보다는 훨씬 풍요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이 체제가 우리 고향 사람들이 내 가족이 뭔가 잘못 살고 있고 이 나라가 뭔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깨달을 수 있지 않던가요? 그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는 있어요. 상대적으로 사람이 자기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체에서 내가 피해받는 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이 나라에서 잘 나가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게 이렇게 많은 탈북자들이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권한의 행군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는. 당국이 그걸 모르게 했겠죠.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동료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족애가 생기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생하니까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말하자면 기모리로 다 만들어낸 거죠. 바보로 만든 거죠. 그러면 인터넷을 처음에 대사관에서 나와서 쓰게 하시나요? 인터넷은 몰래 하죠. 몰래 하는 거예요? 근데 매 사람마다 인터넷2가 있는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맥이나 대사관 비치용이 아니에요. 네. 자기 것이 아니고. 그럼 검색 기록이 남네. 그렇죠. 히스토리가 남잖아요. 근데 그 히스토리를 안 대표가 어느 순간에 와서 검열하게 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될수록이면 공식적인 거, 그다음에 말하자면 주재국의 신문이나 주재국 종세나 이런 거에서 들어가지 거기서 이렇게 검색을 대한민국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기 랩톱이나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따로 나가서 커피점에 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집에 가서 틀어놓고 보는 거죠. 근데 처음에 들어가서 보는 건 심리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죠. 밤새 보는 게 너무 행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보고 그런 걸 보다가 점점 호기심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호기심이 나서 북한 관련해서 검색했던 게 뭡니까? 인터넷에.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북한에서 보라기는 우리 민족끼리라고가 있어요. 그걸 탁 쳤는데 그게 어떤 분이 만들었는데 그게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끼리였거든요. 네. 들어가니까 거기 들어가니까 뭐 탈북민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뭐 이러다니까 처음에 거기서 김씨 가문도 나오고 하니까 거기서 툭 접힌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그걸 차라리 안 봤으면 좋은데 봤으니까 더 호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찾아치고 들어가죠. 여기다부터. 처음에는 그 김씨 가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서 그걸 먼저 찾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내가 배웠던 소리, 내가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그 다음엔 생각한 게 탈북민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선생님 나오실 때도 이만감 있었으니까 유튜브에 그게 나왔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뒤져보기 시작했거든요. 조금씩. 근데 그건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거 보는 거니. 무서웠어요? 네, 그렇지. 한국 드라마 보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서 진짜 저럴까? 다 거짓말 아닐까? 저렇게 살까? 뭐 이런 절반은 믿고 절반은 믿지 않는다 할까요? 그런 식으로. 거기에 앉아서 그거 보면서도 내가 탈북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걸. 언제 나왔을 때 김정은 등장을 보셨나요? 북한에 있을 때 보셨죠? 네,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외무성이라 하게 되면 말하자면 1호 행사나 정치 행사 할 때 이렇게 초이성이 있다고 김정은이 가까이부터 이렇게 추측 배치를 하거든요. 네. 그럼 김정은이를 가까이서 보신 적이 봤어요. 있었어요? 네. 그때는 안 뚱뚱했잖아요. 그때 뚱뚱하지 않았죠. 그때 제가 느낀 게 저분은 무슨 여자들을 저렇게 많이 데리고 나오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여자가 그때부터 많았습니까? 뒤에 여자가 한 10명인가 쭉 따라오더라고. 근데 겨울이 됐는데 동복을 다 똑같은 거 입은 거예요. 그래서 20달 아이들 데리고 나오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행사인데? 어린이 경기장에서 축구를 했어요.
그걸 했는데 우리 가기 싫죠. 밤에 좀 자지 않고 거기 업무 보고 그러면 4시가 출발해서 가야 되는데 몇 명을 선발해서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그냥 딱 주석단 가까이 우리 딱 앉죠. 아무래도 외무성이니까. 그러면 우리 또 외무성이니까 다른 데 들어가거든요. 외국인들하고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 외국인들 같이 들어가서 딱 봤는데 김정은이 하게 되면 나오더라고. 나 딱 봤는데 무슨 제자들도 이렇게 많이 데리고 오니 간부들 많이 나올 줄 아는데 저거 분명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거기 계시면 김정을 저축부 산하에 안 하게 예수님들만 따로 사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 저축부 안에 있거든요. 네. 거기서 가들이 말하자면 기쁨조 같은 역할을 기쁨조라고 한다는 하죠. 그분들이 그걸 느낌적으로 북한에서 알으신 거예요? 느낌적으로 여기서 기쁨조라는 걸 알았고 그때는 거기 분들이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여자들을 막 쫄래쫄래 따라오는 걸 보면서 저 김정은이는 여자를 좀 좋아하는구나. 아니 그렇잖아요. 그 공식 석상에 며칠도 안 됐는데 쭉 끌고 나오는 건 그렇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서. 금방 등장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여성 편력이 심하겠고 여자들만 끌고 다녔다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집권하자마자 내가 있었거든요. 네. 이따가 내가 2013년도 1월달 나왔으니까 김정은 시대에 있어서 한 5달 정도? 6달 정도? 그 정도 있다가 나왔거든요. 그때 봤거든요, 제가. 그러면 처음에 김일성을 겪고 저도 초등학교 때 겪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김정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김정은 등장하면서 속에서 뭔가 천불이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은이가 생각이 짧고 즉흥적이에요. 정치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모든 게 다 즉흥적이에요. 외교관 없애라, 외무성 없애라 이러면서 순간에 북한에 있는 대사들 몽땅 북한에다 소환해가지고 사상투쟁 벌리고 일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그걸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1.25 참사님이 김정은이를 가까이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차도 한 잔 마시고 예. 그랬다는데 무슨 일로 어떻게 가서 보셨답니까? 2번인가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어어. 2번에 만났는데 처음에는 무슨 행사 때문에 이렇게 만났고 2번에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원래 기존 통역에 무슨 신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거를 1.29 참사님이 맡은 거예요. 1호 통역 형식으로. 얼굴이 시뻘겋다. 거의 인디언처럼 빨갛다. 이런 게 나왔어요. 김정은이가. 심리적으로 안정화되지 못하다니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김정은 자체가 아직까지도 정치에 서툴잖아요. 편안한 자세에서 편안하게 정치를 해야 되겠는데 항상 불안한 심리 속에서 하니까 모든 일이 다 즉흥적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면 되고. 아까 김성기라는 중국 담당 대리 대사님인지 그분이 잡혀갈 때 계셨다는 거.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공사를 했어요. 네. 하다가 북한 내부로 들어와서 부상을 내는데요. 부상이 갑자기 쫙 하고 잡혀갔어요.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잡혀갔는지 몰래 잡아니까 몰라요. 근데 외정 때 백가부라는 집이 있었는데 우리 민족을 해서 돈을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을 해서 대한민국도 잘 알거든요. 백가부를. 네. 그 백가부 집이 평야시 대동강구역에 있는데 백가부네 집을 원래 육사 버전물로 이렇게 하다가 그걸 식당으로 꾸린 거예요. 네. 그 식당에 딱 갔는데 그 송기 부산내 와이프하고 자식하고 식사하러 온 거예요. 네. 그러다니까 거기서 이야기가 나왔지. 그래서 저 남편이 좀 잡혀가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식사로 올 기분이 날까? 우린 속으로 그런 소리 했지. 죽은 사람 죽고 사람 산다고 남편이 잡혀갔는데 그래도 식사를 하고 사는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좀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남편은 지금 국가보위부에 잡혀갔는데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거기로 나왔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거기 왔더라고요. 그때도 처형했다는 소리 계속 안 나왔어요. 그때는 그저 잡혀가서 그래서 계속 신문 맞는다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일기 형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그분이 총살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외교관 활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자주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이나 북한에 관심 가진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김정은이가 죽게 되면 저 나라가 이제 보게 되겠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그렇거든요. 저 김정은이 자체도 꽁투각시다. 사실은. 자가 죽으면 다른 놈이 나서지 않겠나. 북한은 이제 마지막에 기득권층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저축부라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뭔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네 체제를 그리고 이걸 70년 동안 완성해온 거예요. 한순간에 완성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위대성 선전 사업이나 그다음에 후계자 개선 사업이나 이런 거를 다 70년 동안 만들어놓은 구축제도가 있는데 이게 김정은에 하나 죽는다고 해서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이 지배하는 이 시스템이 없어져야지 이게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지금 김정은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제가 말하고 제가 충분적으로 할 수 있지만 또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서 다 떠받들고 시스템이 네. 만들어져가지고 이 시스템에서 지금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시스템에서 좀 적임자를 꽂아서 따름이지. 지금은 1인자는 맞아요. 마음대로 하지만 사람이 저식부도 사람이 없어지지
진자체도 이때까지 구축해내온 야돌의 시스템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항상 그 시스템.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파괴해야지 북한 정권이 망한다는 거죠.